안녕하십니까? 남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인지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 듣고 나시면 저에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위로를 건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밖에서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는 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불쌍한 이웃 중 한 명의 사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터에 뛰어들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변변치 못한 것도 있었지만 집안의 금전적인 사정상 대학교를 진학할 만큼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던 중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장의 격리 아가씨로 있던 집사람은 활기차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다정한 말투여서 저 포함 많은 남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죠.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고 해야 할까요? 활짝 웃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 세상의 불이 밝혀지는 것 같았죠. 매력적인 집사람을 다들 흠모하고 있어서 저는 감히 고백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내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자신을 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채 당황하는 모습이 순박하고 착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선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존중해주는 아내를 보며 절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사랑인 집사람은 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뿐인 연인이면서도 때로는 엄마 같고 때로는 친구 같으며 때로는 조언자 같은 사람이었죠. 결혼하기 전 임신을 하게 된 집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장의 환경이 아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기에는 그리 좋은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 뒤로 집사람은 조금이라도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뜨개질로 부업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편히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집사람은 이런 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며 웃으며 늘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으며 뜨개질 하는 것이 아이 정서에 도움이 되어서 태교 활동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사람이 어쩜 저렇게 착하고 고울까 싶었습니다. 제 수입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너무 적지도 않아서 두 사람이 먹고 살 만큼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의 수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는 게 더욱 중요했거든요. 배가 점점 불러와서 우선 같이 살기로 하고 결혼식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 결혼식도 하고 사진도 많이 남기고 그럴 걸 그랬습니다. 대체 그게 뭐라고 혼인신고만 한 뒤 차일피일 미뤄왔는지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10달 꽉 채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꼭 닮은 딸을 원했고 아내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집사람의 바람대로 아들내미가 태어났는데 우량아로 태어나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힘겨워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분만실 밖에서 들으며 살짝 아이를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집사람은 무척 행복해하며 아들을 돌보더군요.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서 점점 야위어 가는데도 그리 좋은지 내내 아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진 둘이서 오붓하게 보내는 시간도 많았는데 은근슬쩍 내 아이지만 질투가 나더군요. 그런 제 모습에 집사람은 아빠가 참 철딱선이 없다고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내던 중 불행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아이 돌을 막 넘겼을 무렵 그동안 밀린 뜨개질 완성품을 가게에 넘기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집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환한 대낮에 낮술을 먹고 도심 한복판을 달리던 차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찾는 작업 반장의 부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머릿속이 윙윙 울려대서 주변의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보라는 말에 허겁지겁 작업복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공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운전을 할 수도 없어서 지나가던 택시에 뛰어들다시피 해서 자가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집사람의 얼굴은 파리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쪽부터 땅으로 떨어져서 뇌에 큰 충격이 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운이 안 좋은 케이스라는 말을 들어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평소 잠자는 모습 그대로 누워있는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은 순간 산 사람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감촉에 비로소 현실이구나 알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절망만을 느끼고 소리 지르며 미친 듯이 오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눈 좀 떠봐. 거짓말이지?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우리 동우 장가가는 거 봐야지. 나랑 결혼식도 올려야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누워만 있어. 제발 거짓말이라고. 장난친 거라고. 깜짝 놀랐지라며 웃으며 일어나줘. 부탁이야. 아무리 아내 이름을 애타게 불러보아도 이미 세상을 떠난 집사람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직후 경찰은 아내를 친 가해자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제법 떨어진 거리까지 운전하고 가서는 전봇대를 받고 나서야 질주를 멈췄고, 체포할 당시에는 만취 상태로 차 안에서 에어백에 머리를 박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서로 달려가자 아직도 술에 취해서 수갑을 찬 채 해롱대며 잠을 자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전 울부짖으며 멱살을 잡았지만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남자는 무엇가 그리 우스운지 희죽대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더군요. 이 남자를 끝장내고 나도 아내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달려갔는데 경찰들이 바로 저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어떤 물리적인 행동도 가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집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그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된 후 법정 앞에 섰으나 초범으로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으로 2년이 선고되었죠. 제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나오다니 정말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30도 되지 않았는데 호라비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황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엉망이었던 분위기가 생각납니다. 집사람을 함께 알고 지냈던 공장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같은 격리부서의 아가씨들은 울다가 실신하기도 했었죠. 처가댁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저 같은 놈에게 시집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저에게 화를 내고 욕도 하셨죠. 그러다 나중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아프고 힘든데 본인들이 너무 말이 심했다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솔직히 음주운전한 사람이 죽일 놈이지 우리 모두 피해자이며 아픈 가족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장인어른의 말도 틀린 게 하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잘나고 돈 많은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으면 그깟 뜨개질 따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었을 거니까요. 그럼 뜨개질 장사하러 나가다 차에 치일 일도 없었겠죠. 그런 생각들이 저를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전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집사람의 채취가 있는 옷들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도저히 제가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처제에게 부탁을 해서 처가댁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집안 모든 커튼을 닫고 나서 밤낮 구분도 없이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는데 또 차마 세상을 뜰 용기는 나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처제가 집에 들이닥쳐서 커튼을 열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쌓여져 있는 술병도 싹 내다버리고 청소기도 돌린 뒤 요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밥을 다 차린 후 식탁에 저를 앉힌 뒤 제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언니가 얼마나 형부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언니가 평소 했던 만큼
자기도 많이 챙겨드릴 테니 앞으로 조카 자랄 동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도 어른스럽고 속 깊은 처제였기에 그 말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응원에 힘을 얻어서 앞으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집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열심히 벌어서 부족함 없이 아들을 번듯하게 잘 키우고 살겠다며 말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존의 공장은 도무지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무단으로 일을 가지 않아서 폐를 끼친 것도 죄송하지만 그와 동시에 집사람과의 추억이 많은 곳이라 차마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더군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처제가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제가 사는 곳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와 집사람보다 1년 정도 먼저 결혼한 처제는 일찌감치 아이가 있었기에 자신의 아이를 함께 우리 애를 봐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처제에게 꼭 보답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니라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싶었죠. 그런 제 눈에 띈 것은 바로 의류 원자재 납품 배달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열리는 시장에서 부자재와 옷감들을 오토바이로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는 일이어서 마감도 다른 일보다 빨랐습니다. 점심쯤 마감해서 바로 이후에는 식당 배달 일을 도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제일 많이 시키는 백반집에서 배달을 도맡아 일한 뒤 저녁에는 삼겹살집에서 숯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없던 말이지만 지금 사람들은 이걸 쓰리잡이라고 한다죠. 제 직업은 무려 3가지가 되었습니다. 의류 퀵 서비스와 식당 배달, 그리고 숯불 피우기까지. 그렇게 모든 일을 끝내고 나면 잠드는 시간은 저녁 11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쓰러져 잠을 자면 다음날 새벽 눈을 뜨기 정말 힘들었지만 돈은 열심히 모였어요. 코피도 많이 쏟고 고되었지만 점점 몸이 익숙해지니 할만하더군요. 애가 나중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이고 중고등학교 땐 물론 말할 것도 없으니 한시라도 빨리 젊을 때 돈을 모아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오래도록 할 생각은 없었고 목돈을 마련해서 장사를 시작해볼 마음이었죠. 어떤 장사를 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없었지만 나중에 되면 뭐라도 하겠지 싶었는데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을 하던 삼겹살집 사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가게를 접고 시골로 내려가 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게를 거의 헐값에 싸게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직원들에게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 그리 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다른 기회의 뜻으로 들렸어요.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눈대중으로 장사하는 것은 봐와서 왠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방 이모도 당장에 가게 문을 닫으면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라며 울상을 지으셔서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실례가 아니라면 이 가게 제가 인수해서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기존의 맛집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직원들 그대로 일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대신 저에게 운영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도 직원이 인수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놓인다고 무척 기뻐했죠. 납품 거래처의 연락처와 고기 단가, 양념장 비율 등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매일같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삼겹살집 하나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3가지 일을 할 때만큼 돈이 벌리더군요. 오히려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이젠 아들 얼굴 볼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저 혼자 아이를 케어하는 것은 벅찼습니다. 아침엔 얼굴 보며 대화도 나누고 유치원도 데려다 줄 수 있었지만 아이를 픽업하러 갈 때쯤이면 삼겹살집 오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마감을 끝내고 집에 가면 아들의 자는 얼굴밖에 볼 수 없었으니 오후 이후부터는 항상 다른 사람 손이 필요했죠.
그걸 바로 처제가 늘 수고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저 대신 아이 유치원에 가서 데려와주고 자신의 집에서 밤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저녁도 먹였거든요. 그럼 밤에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제가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서도 착한 남자라 제 사정을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에서 악마의 유혹이 생겨서 모든 일이 조금씩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처제와 제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시작된 바로 그날이었죠. 매주 월요일에는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장사를 쉬는 날로 정했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준 후 집에서 대청소를 하고 있었죠. 아무리 평소에 조금씩 치워놔도 주중에 하루는 날 잡고 뒤집어놔야 개운하더군요. 열심히 청소에 열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처제였습니다. 낮술을 한잔 했는지 흐트러진 모습으로 서 있더군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제게 보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술 냄새가 풍풍 풍기길래 대체 뭔 일이냐고 동서와 다퉜냐며 재차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우리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요즘 유치원에서 이렇다더라. 애가 돈가스를 유난히 잘 먹는 것 같다. 라는 등 무던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집사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부, 언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종종 꿈에서 나와서 자기 대신 형부를 잘 보살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형부, 저 실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아는데요. 형부를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요. 자꾸 형부가 생각나서 힘들어요. 저 아무래도 형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 접으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너무 취한 것 같다고 일으켰지만 그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게 느껴지냐며 가슴 위로 가져갔습니다. 단순히 술 기운에 하는 이야기 치고는 거세게 뛰고 있는 처제의 심장 박동에 덩달아 저도 두근거렸죠. 일단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집으로 보냈지만 그 일을 기점으로 매일같이 처제는 저를 찾았습니다. 아이를 유치원 보낸 직후 제가 매장에 가기 전까지 우리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어느새 우리는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남녀관계로 발전하게 되어버렸죠. 소나기는 피할 수 있지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가랑비에는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딱 그 꼴이었어요. 정신을 차린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는 처제를 막연히 밀쳐내기엔 오랜 세월간 그리웠던 여성의 내음이 너무도 매혹적이었죠. 그 그리움과 애틋함, 욕망을 모두 해결해준 사람이 바로 처제였습니다. 그럴수록 동서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제는 제품에 안긴 채 늘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남편과의 정은 이미 식은 지 오래이며 이성으로서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동서 또한 따로 애인이 있다며 곧 이혼을 할 거라고 하는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죠. 동서의 직업이 공무원이라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당장 갈라설 순 없고 애들 다 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처제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은 제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삼겹살집 셔터를 내리고 있는데 동서가 도끼 눈을 뜨고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형님, 어떻게 제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형님이 사람입니까? 하늘을 거스르는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동서 뒤로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눈가에 멍이 든 처제가 서 있었죠. 동서 역시 애인이 있고 남처럼 지낸다는 말은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한 처제의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동서와 처제는 바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유책 사유였기 때문에 재산의 70%와 아이 양육권은 모두 동서가 가져가게 되었죠. 저도 가게 앞에서 동서와 멱살잡이를 하게 되어서 그 주변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동네 장사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삼키며 쫓겨나듯 가게를 접고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서 처제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까 제안을 해봤지만 처제는 거절하더군요. 제가 싫어서 같이 안 산다기보다는 조카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당분간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왕래하며 지내면서 이후 아이가 다 크고 나서 독립을 하게 되면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 한 동네에 각각 서로 따로 집을 얻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제의 집은 차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서 매일 서로를 챙겨주기엔 아무런 부담도 없었죠. 이후 저는 새로운 동네에서 다시 가게를 차려야 했기 때문에 반년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처제 역시 이혼 후 혼자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한다며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이혼 사건 이후로 처가댁에서도 저는 집안 파탄을 낸 놈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봐달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점점 먹고 사는데 집중하다 보니 예전처럼 처제와 매일 어울릴 순 없었지만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마치고 문득 처제와 한 잔 술을 마시고 싶어서 처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서 그냥 바로 안주 이것저것 슈퍼에서 사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종종 방문했기에 현관 비밀번호는 알고 있어서 벨을 누르지 않고 들어갔는데 순간 제 눈에 띈 낯선 남자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전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제가 들어온 소리를 듣고 황급하게 옷을 챙겨 입던 처제와 낯선 젊은 남자가 침대 옆에 서 있더군요. 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는 오히려 황당해하더군요. 뭐야, 자기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저 남자는 대체 뭔데?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야, 자기야. 저 사람 우리 형부인데 언니가 안 좋게 되고 나서 조금 정신이 이상해졌어. 내가 자기 언니인 줄 알고 자꾸 저러는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내보내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젊은 남자에게 한없이 다정하게 굴더니 저를 팩 쏘아보더군요. 제 손을 잡아 끌며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형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빙 돌려 말했는데 전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도 형부도 이젠 각자에게 가자고요. 처음부터 우린 만나서 안 될 사람들이었잖아요. 전 말끔히 다 털어냈으니 형부도 정신 차리고 다른 여자분 만나세요. 조카도 좀 잘 챙기시고요. 저를 헌신짝 버리듯 내버리는 처제의 모습과 표정, 말투에 저는 여우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절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처제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취급까지 받게 되었으니 하늘을 거스르는 짓을 한 벌을 제대로 받는구나 싶습니다. 나중에 저도 생을 끝내고 하늘로 가게 되면 집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다시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너무도 착하고 절 사랑했던 사람이니 이런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았을까요?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게 된 제 자신이 무척 부끄럽습니다. 남은 생은 다른 이성을 만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보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